프리드리히 대왕 프로이센의 군주. 프리드리히 2세는 1712년 1월 24일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 베를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이자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와 하노버 선제후 게오르그 1세의 딸이었던 소피아 도로테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베를린 궁정의 화려함 속에서도 아버지의 엄격한 규율과 어머니의 지적인 자유 사이에서 독특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아들이 뼛속까지 군인이며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프로이센을 이끌 위대한 통치자가 되기를 강력히 소망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군사훈련과 행정실무를 강요하며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 소피아 도로테아는 영국 출신으로 계몽주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고 아들이 철학, 문학, 음악 등 다양한 학문과 예술 분야에 깊이 탐구하기를 장려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프랑스 문학과 고전 철학 서적을 접하게 하고 음악적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플루트 레슨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교육 방식은 어린 프리드리히의 내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군사적 엄격함과 지적인 탐구심을 동시에 갖춘 매우 복합적인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를 단순한 군주가 아닌 철학자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특히 플루트 연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프랑스어 문학과 고전 철학에 깊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프랑스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볼테르를 비롯한 여러 지성인들과 활발하게 서신을 교환하며 당대의 진보적인 사상과 철학을 흡수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예술적 열정은 아버지와의 깊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아들의 이러한 취미를 나약하고 쓸모없는 짓으로 여기며 경멸했고 아들이 군사적인 길 대신 예술적인 길을 택하려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자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궁정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730년 이러한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프리드리히는 친구 한스 헤르만 폰 카테안스 허먼 본 KATTE와 함께 영국으로 망명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탈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테는 프리드리히의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비극을 맞이했고 프리드리히 자신도 군사법정에 회부되어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하고 사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프리드리히의 삶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권력의 냉혹함과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이후 그의 통치 방식과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철저히 계산적인 군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겪은 후 프리드리히는 아버지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왕세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받아들이고 군사행정 및 지방 통치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콜베르크 KSTRIN의 한 성에 유폐되어 행정과 재무 업무를 배우며 국가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아버지의 군사적 원칙을 체득하고 프로이센의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1740년 5월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서거하자 28세의 젊은 프리드리히는 프로이센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즉위는 단순한 왕위 계승을 넘어 프로이센 역사상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즉위와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과감하고 혁신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프로이센을 유럽의 주요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통치는 계몽 전제주의의 표본으로 평가되며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를 지향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통치 기간 동안 유럽 전체를 뒤흔든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었습니다. 1740년 10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를 이끌던 카를 6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국사조칙 프레그매틱 생크션을 선포하여 자신의 딸 마리아 테레지아가 합스부르크 영토를 상속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후가 될 수 있도록 유럽 각국의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카를 6세의 사망 직후 유럽의 여러 군주들은 이 조칙을 무시하고 마리아 테레지아의 왕위 계승에 이의를 제기하며 합스부르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젊은 프리드리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고 프로이센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인 슐레지엔 SCHLESIEN을 침공했습니다. 슐레지엔은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광물 자원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에 프로이센의 국력 신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슐레지엔 침공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프로이센은 이 전쟁에서 놀라운 군사력과 프리드리히의 탁월한 지휘 능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직접 군대를 지휘하며 기존의 군사교리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1741년의 몰비츠 전투 배털 어브 MOLLWITG와 1745년의 호헨프리트베르크 전투 배털 어브 HOHENFRIDBERG는 프로이센 군대의 뛰어난 기동력과 훈련도 그리고 프리드리히의 냉철한 전술적 판단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들에서 프로이센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군의 대승을 거두며 유럽 전역에 그 위용을 떨쳤습니다. 전쟁은 1748년 아헨 조약 트리티 어브 엑스라 셔페르로 종결되었고 프리드리히는 마침내 슐레지엔을 프로이센 영토로 합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프로이센은 영토가 약 3분의 1 증가하고 인구가 크게 늘어나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슐레지엔 합병은 프로이센의 국력을 비약적으로 신장시켰고 프리드리히는 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통해 군사 천재로서의 명성을 얻었으며 프로이센은 유럽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슐레지엔 전쟁 이후 프리드리히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하고 내부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개혁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국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국가를 위한 것이다라는 계몽 전제군주로서의 철학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그는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제를 강화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사법제도의 개혁에도 힘썼는데 잔혹한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도입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쳐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프로이센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는 인구 증가와 함께 기술 및 상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경제 개혁에 있어서 프리드리히는 농업 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감자, 사탕무 등 새로운 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늪지를 개간하여 경작지를 확장하는 대규모 간척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영 공장을 설립하고 상업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교육제도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베를린 학술원을 재건하고 과학 연구를 장려하여 국가의 지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개혁은 프로이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국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프리드리히가 단순한 정복군주가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을 고민한 통치자였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의 개혁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거나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개혁의 주된 목적은 국가의 군사력 강화와 재정 확충에 있었으며 이는 주로 왕권 강화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기존 질서 내에서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실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노제도는 여전히 유지되었고 귀족 계급의 특권은 크게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개혁의 혜택은 주로 도시 상공인과 귀족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리히의 개혁은 프로이센을 중세적인 봉건, 국가에서 근대적인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후대의 프로이센 및 독일 근대화 과정의 중요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슐레지엔을 빼앗긴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프로이센에 대한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슐레지엔을 되찾기 위해 유럽 전역을 누비며 외교적 노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뒤집는 이른바 외교 혁명 디플로매틱 레볼루션이 발생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수세기 동안 적대 관계였던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고 여기에 러시아까지 가세하여 강력한 반프로이센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 동맹은 프로이센을 고립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견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에 맞서 프리드리히는 유럽의 해상 강국이자 식민 제국이었던 영국과 동맹을 맺으며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이로써 유럽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연합과 프로이센 영국 연합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나뉘어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1756년 이러한 복잡한 동맹 관계는 7년 전쟁 3번 이즈워이라는 거대한 유럽 전쟁으로 폭발했습니다. 7년 전쟁은 프리드리히 대왕의 통치 기간 중 가장 혹독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프로이센은 인구와 자원 면에서 훨씬 우월한 세강대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에 맞서 홀로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쟁 초반 프로이센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으며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는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전술과 용감한 지휘력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1757년의 로스바흐 전투 배털 어브 라스바크에서는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 연합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같은 해 로이텐 전투 배털 어브 에리우티hen에서는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완벽한 포위 선멸전을 펼쳐 그의 군사적 천재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승리들은 프로이센군의 사기를 높이고 프리드리히를 유럽 최고의 전략가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는 직접 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우며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너무나도 길고 참혹했습니다. 전쟁은 프로이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많은 병사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국토는 황폐해졌으며 경제는 파탄 직전에 놓였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전쟁의 참혹함과 자신의 무력함을 직접 경험하며 깊은 고뇌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1762년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옐리자베타 여제가 사망하고 프리드리히 대왕을 존경했던 표트르 3세가 즉위하면서 러시아는 갑자기 전쟁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른바 브란덴부르크 가문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절망에 빠졌던 프로이센에 한 줄기 빛을 선사했습니다. 러시아의 이탈로 전세가 유리해진 프로이센은 마침내 1763년 후베르투스부르크 조약 트리티 어브 HUBERTUSBURG로 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프로이센은 슐레지엔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유럽의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 전쟁은 프로이센의 생존과 성장을 증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7년 전쟁 이후 프리드리히는 철인왕 펄라서퍼 킹이자 대왕 더 그레이트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유럽의 위대한 군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프로이센을 재건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국내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농업 재건에 힘써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작지를 복구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 엄격한 세금 징수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단행했으며 산업 육성을 위해 직물 공장, 도자기 공장 등을 설립하여 국가 경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는 관료제를 더욱 강화하고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종교적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등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온 이민자들을 프로이센으로 유치하여 인구 증가와 기술 전파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프로이센을 더욱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또한 학문과 예술의 열렬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베를린 학술원벌린 어케더미 어브 사이언서즈를 재건하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초빙하여 학문 연구를 장려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위대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를 포츠담 파츠뎀의 상서우시 궁전 SANSSOUCI 팰러스로 초대하여 수년간 깊은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지적 교류는 당대 유럽 지성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스스로도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특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비판하며 이상적인 군주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반 마키아벨리론 NT MACHIAVEL과 자신의 군사 전략과 전술을 담은 군사 지침 인스트럭션즈 포 히즈 제너럴즈는 그의 통치 철학과 군사적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는 상서우시 궁전을 건설하여 개인적인 휴식과 지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근심 없는 샌즈 SOUCI라는 이름처럼 이 궁전은 프리드리히가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예술과 철학을 탐미할 수 있는 안식처였으며 그의 예술적 취향과 계몽주의 사상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됩니다. 말년에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에 바쳤습니다. 그는 늘 깨어 있었고 잠이 부족했으며 심한 우울증과 고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반려견들과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국정 운영과 군사 업무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들에게 프로이센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충고를 남기며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1786년 8월 17일 74세의 나이로 상서우시 궁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유언에서 상서우시 궁전 테라스, 내가 아끼던 개들이 묻힌 곳 옆에 나를 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언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관습으로 인해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니셜리 베를린 돈벌린 커시드럴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오랜 염원이 담긴 유언은 독일이 통일된 후 1991년에야 비로소 실현되어 상서우시 궁전 테라스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소박하고 자연을 사랑했던 군주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군사적 천재성과 뛰어난 행정 능력, 그리고 계몽주의적 통치 철학을 겸비한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약소국에 불과했던 프로이센을 유럽의 주요 강대국으로 성장시킨 주역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프로이센의 근대화와 강력한 국가 시스템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훗날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 의한 독일 통일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업적은 이후 많은 독일 지도자들에게 영감과 모델이 되었으며 그는 오늘날까지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절대주의 시대의 한계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근대적인 국가 개념과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의 기틀을 다진 복합적이고 심오한 유산을 유럽과 독일에 남겼습니다. 그는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적 발전을 추구하며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국가의 번영을 이끌어낸 진정한 철학자 왕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국가의 발전과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